아빠? 나한테 그딴 건 없어. 저는 아빠를 엄마하고 증오하며 30년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부부 갈등의 글을 읽으며 다들 남편이 죽일 놈이네 어쩌네 하지만 난 우리 아빠만큼 죽일 놈은 아직 못 만났어요. 그 덕에 남자에 대해서도 증오심만 가득 키우고 믿지 못해서 20대 초반에는 의처증의 미저리라는 소리를 들으며 남자를 사귀었습니다. 독신주의였습니다. 남자는 믿지 못할 동물. 죄다 우리 아빠 같은 놈들 뿐일 것이다. 라는. 그저 나 심심할 때 만나서 노는 게 전부인 그런 존재들.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빠 얘기를 하자면 그냥 여느 나쁜 남편들처럼 손찌검에 바람에 노름에 3대 조건 다 갖춘 백수건달입니다. 어릴 땐 자세한 내막은 몰랐죠. 바보 같은 엄마는 매일 울고 있는 일이 태반이고 아빠는 그러고 집 나간 후 가끔 다시 집에 오면 저랑 동생이랑 엄마는 또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그 공포와 불안감. 차라리 아빠가 안 들어오는 게 행복했던 사람들 앞에서 강목으로 내 나이 30 돼서 결혼할 때가 되니 어찌나 엄마도 바보같이 살았는지 참 한심하면서도 눈물이 나더군요. 노름하다 잔뜩 빚지고 열받은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면 그런 남편 배라도 고플까봐 밥 차려 갖다 바치면 다 엎어버렸죠. 돈 꼬랐는데 밥이나 차리지 말고 돈 구해와. 그러면서 또 한참을 건들다 나가버리고 어디서 다방년인지 술집년인지랑 바람나서 밤에 몰래 자고 있는 나와 내 동생을 차에다 실어 어디 산골짜기 집에다가 처박아뒀었죠. 눈 떠보니 엄마는 없고 외딴 집에 저와 남동생 꼴랑 둘뿐. 옆에 짐가방을 보니 엄마가 정성스레 편지와 사진을 넣어두셨어요. 아빠 말 잘 듣고 밥 잘 먹고 있으라고. 엄마가 곧 데리러 가겠다고. 뭐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닌데 또 동생과 나는 한참을 숨죽여 우네요. 아빠가 우는 소리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는 소리 내면 혼나요. 그래서 몰래 숨죽여 울어야 돼요. 그러다 엄마 사진 보고 우는 걸 발각되기라도 하면 엄마 사진 다 찢어져 있어요. 밤에 몰래 엄마랑 통화하며 울던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다음날 전화하려고 수화기를 드니 전화가 끊겨 있더라고요. 바람녀랑 허구한 날 어딜 돌아다니는지 집에는 항상 저와 제 동생뿐입니다. 장롱 위에는 조리퐁 한 박스가 있고요. 냉장고에는 우유가 많아요. 잘 먹어야 될 어린 나이에 삼시세끼를 조리퐁에 우유만 말아먹었네요. 전 지금도 조리퐁을 먹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도 1년에 두어 번 전학을 다녔고 제때 전학 수속을 밟아주지 않아서 개근 한번 해본 적 없어요. 전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선생님도 인정해주는 전교에서 제일 마른 아이였어요. 당연히 남들 다 있는 초등학교 친구도 없어요. 동창회도 못 가네요. 얼마 다니질 못해서 동창이라고 해도 모르거든요. 그 애들도 나도. 중학교 때 다시 엄마는 저희 때문에 재결합을 하셨고 그때부터 살이 붓기 시작했죠. 저희도 머리가 크기 시작하면서는 아빠도 바람녀와 집을 나갈 땐 저희를 몰래 데리고 못 가더군요. 이젠 자는 아이 몰래 안고 훔쳐가기엔 너무 커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엄마와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남동생도 아빠보다 키가 훌쩍 커버려서 엄마를 건들 수 없게 되었죠. 이젠 우리가 엄마를 지켜줄 수 있을 만큼 커버렸으니깐요. 하지만 노름과 바람은 끊이질 않았죠. 잔소리하는 엄마를 우리 없을 때 세상 아직하게 한다고 엄마의 얼굴에 화상을 입혔을 때 이혼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안 했어요. 나 나중에 시집갈 때 이혼 집안이면 흉 잡힌다고. 나 시집가기 전까진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다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아빠는 교도소에 가셨어요. 하도 많은 일이 있어서 다 적진 못했지만 교도소 간 일도 한두 번이 아니어서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었는걸요. 잠바 뒤집어 쓰고. 참 웃긴 게 잠바를 뒤집어 쓰고 있어도 나는 알아보겠더라고요. 그게 아빠란 걸. 엄마는 그것도 남편이고 애들 아빠라고 지극정성으로 옥바라지를 하셨죠. 어느 날 면회 갔다 오셨는데 하염없이 우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한참을 말씀 안 하시다가 면회 갔는데 엄마에게 종이 쪽지를 내밀더랍니다. 그 종이에는 어떤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거기로 전화 좀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오빠는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 라고. 저는 여기서 개거품을 물었죠. 그리하여 저 21살 될 무렵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강력히 제가 추진했어요. 난 이혼 가정이라도 떳떳하게 시집갈 수 있으니 이젠 엄마도 엄마의 행복을 찾아 편히 살으라고. 그리고 이혼함과 동시에 저는 카드비 1,500만 원으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내가 모르던 카드. 난 카드 쓸 줄도 모르는데 아빠 짓이더군요. 한창 사회생활해야 할 21살 어린 나이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이래저래 취직도 못하고 화병은 있는 대로 생겼고 성격은 성격대로 삐뚤어져서 전 못된 여자가 되었습니다.
가끔씩 아빠가 만나자고 연락 오면 만나서 대판 싸우고 바람핀 년 만나서 머리끄댕이도 좀 잡아주고 엄마가 하고 싶었던 일을 내가 다 해주고 다녔어요. 욕쟁이에 쌈꾼에 신불자에 할 일 없는 백수에 어린 나이에 고생만 하고 부모 잘못 만나 무능력하게 변해버린 딸에게 엄마는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본인 잘못이려니, 그저 본인 탓이려니 하고 그래서 독신주의에 남자에게 불신만 가득 찬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제게 28살의 운명 같은 결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남자를 만났습니다. 온 세상 남자가 다 아빠 같을 줄 알았던 제게 천사도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 2년의 연애를 했고 1년 남짓 동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친 부모님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우리 집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전업주부 어머니의 고지식한 아버님, 서로를 위해주며 평생 사랑으로 살고 계신 두 분. 그 가정에서 자란 내 남친은 천사일 수밖에 없더군요. 아버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내 아들 나쁜 걸 보고 크게 하지 않았다. 바람은 필 수도 없는 거고 이혼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요. 난 그 말 듣고 아빠를 죽었다고 한 게 아닙니다. 난 아빠를 평생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한 남자를 사랑한 평범했을 여자였던 엄마를 20년간 짓밟은 죄, 내 인생을 쑥대밭으로 만든 죄, 평생 바람과 괴롭힘으로 우리 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죄. 복수하는 방법은 하나죠. 세상과 자기 핏줄이라곤 꼴랑 둘인 저와 내 동생한테 아빠 대접 못 받는 거. 자식에게 부모 대우 못 받는 것만큼 서러운 게 있을까요? 난 그전부터 다짐했어요. 결혼할 사람 집에다가 아빠는 죽었다고 할 거다. 내 결혼식에 아빠는 초대하지 않을 거다라고. 물론 남친은 모든 내막을 알고 있죠. 내가 왜 아빠를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는지. 예비 시부모님이 제게 물어봅니다. 아빠는 무엇이냐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 중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엄마 혼자 저희 남매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끝일 줄 알았습니다. 바보 같은 엄마는 가끔 아빠랑 통화를 하나 봅니다. 아빠가 다시 엄마에게 돌아오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엄마는 그걸 또 마음 약해서 받아주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그런데 내 눈치가 보이겠죠. 내가 엄마에게도 못 박아놨거든요. 엄마가 아빠를 다시 한번 용서하고 받아주는 날엔 시부모님께 가서 엄마도 죽었다고 말할 거라고. 내 결혼식엔 둘 다 오지 못하게 할 거라고. 요즘 들어 부쩍 저에게 그럽니다. 엄마가 얼마 전 자궁 드러내는 수술을 받아 많이 외롭고 우울한 건 잘 아는데 그럴 때마다 그것도 남편이라고 아빠가 자꾸 생각나나 봅니다. 그러게 내가 재혼하라고 했었는데 말 안 듣더니만. 아빠는 요즘 착실하게 잘 사는 듯합니다. 엄마 말에 의하면. 내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할 사람도 있다는 걸 주변에서 전해 듣고 곧 딸내미 결혼할 거라고 부주 열심히 하고 경조사 있을 때마다 다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나 결혼할 때 뭐라도 하나 해준다고 돈도 열심히 모은다고 들었습니다. 내 눈으로 안 봐서 난 믿진 않지만 엄마는 믿는 눈치입니다. 아빠를 불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자꾸 엄마가 마음 약하게 구니까 정말 미워 죽겠는데 나도 늙긴 했나 봅니다. 정말 마음이 여려져요. 난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결혼식에 못 와서 지 평생 그따위로 산 거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또 한편으론 내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불쌍할 것 같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요. 내 불행한 30년의 시절 하루 12번씩 아빠가 했던 못된 행동 곱씹어보며 절대 용서 안 해, 용서 안 해만 생각하고 사는데 늙어 힘없는 저런 소리를 들으니 자꾸 나약해집니다. 저 되게 못된 애라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천성은 그렇지 않겠죠? 엄마는 나를 착하게 낳았다고 했었으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만약 엄마의 소원대로 아빠를 용서하고 초대한다 할지라도 이미 남친 부모님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다가 내가 홧김에한 거짓말이란 걸 알았을 때의 충격과 아마도 그렇게 화목한 집에서는 이런 거짓말한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남친은 자기 집에서 용서를 하던 안 하던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데 집에서 반대를 해도 나와 결혼해서 내 편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래저래 고민이 많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 의견이 듣고 싶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입니다. 글을 읽으니 눈물 나려고 해요. 결혼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날 행복하게만 사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님 나이가 더 들고 아버지란 분이 호랑이 이빨 빠진 것처럼 늙고 병들면 밉다가도 측은한 맘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천륜이고 아버지니까요. 남자는 죽을 때가 돼서야 비로소 철이 드나 봅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직 젊으시다면 그 버릇 쉽게 고쳐지진 않을 거예요.
혹여나 나중에 사위와 시집에다 행패 부리실 정도는 아니시죠? 혹 돈을 요구한다거나 그게 걱정이 된다면 연락을 당분간 안 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기도 하고 도움되는 답변은 못 해드렸으나 결혼 축하드리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은요, 결혼은 님 뜻대로 일단 하시고 나중에라도 진실을 이야기하세요. 시부모님께서는 다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상황은 미우셔도 점차 아버지의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시고요. 용서를 하시면 어떨까요? 어머니도 그런 걸 바라실 거예요. 믿지 마요. 전 몇 번이고 믿었는데 이젠 믿음도 안 가네요.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삽니다. 일단 결혼식에 아버지는 절대 초대하지 마세요. 죽은 줄 알았던 사돈이 자기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으면 지인들한테 며느리 될 아이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다녔을지도 모르는 시아버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결혼식은 두 집안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모르던 사실을 남들과 똑같이 알아버리게 되는 시부모님의 입장은 정말 곤란해지게 되겠죠. 그것은 앞으로 님의 결혼 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그러니 결혼식은 님이 말한 대로 아버지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시고 그 뒤에 님의 아버지에 대한 태도에 대해 남편과 동생과 필요하다면 시부모님과도 상의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지금 저랑 남편은 냉전 중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글은 와이프인 제가 작성해서 객관적으로 쓰지만 주관적일 수 있어요. 요즘 시국 때문에 아기를 봐주시던 시엄마에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요번에 제가 폭발을 했어요. 시댁은 저희 집과 멀어서 2020년에는 시엄마가 거의 저희 집에서 사셨습니다. 시국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잠잠해질 때까지 집에서 돌보기로 남편과 합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아기는 작년 내내 집에 시엄마와 있었습니다. 조금 잠잠해지면 가끔 외출은 했지만 어린이집을 다시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팡질팡하다 보면 또 시국이 심해지고 하여 결국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허나 저희는 맞벌이입니다. 저희 둘이서 넉넉히 법니다. 둘이 각각 월 750만원 벌어요. 그래서 시터를 원했지만 남편은 우리 엄마가 계신데 왜 돈을 주면서 시터를 구하냐? 라면서 반대했습니다. 남편이 반대한 이유는 돈도 돈이지만 아기를 신경 써서 잘 볼 수 있다는 것과 시터가 출퇴근하면서 병을 옮겨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핏줄인 할머니가 아이를 우선시하고 봐주지 않겠냐고요. 이 당시에는 시엄마랑 저는 사이가 괜찮았기에 알겠다 수긍해 주었습니다. 결혼 5년 차인데 항상 떨어져 살았고 연락 강요 이런 거 없으셨어요. 근데 살아보니 시엄마는 시엄마더군요. 서운한 게 너무 많지만 큰 것만 보자면 첫 번째, 음식 차별. 음식이 식탁이나 바닥에 떨어지면 버리면 되는데 아깝다고 주워서 저도록 먹으라고 강요합니다. 아기가 밥을 다 흘리고 먹으면 그걸 쓸어서 제 앞접시나 밥 위에 주시면서 먹으라 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티를 내면 네 자식이 먹던 건데 더럽냐? 모성애가 부족하다. 라고 하십니다. 그럼 저는 바로 남편 그릇으로 옮겨서 남편더러 먹으라거나 그냥 보란듯이 버리긴 하는데 애초에 이러시는 것 자체가 서운하고 짜증납니다.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옛날 분이라 음식 남기는 걸 싫어하셔서 그런 거니 네가 이해해라. 랍니다. 근데 그 논리라면 남편이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시엄마는 저만 먹으라고 강요합니다. 두 번째, 늦잠 낮잠. 저희는 평일 월금 9시 6시 일해요. 주말에 만약 늦잠이나 낮잠을 자게 된다면 시어머니는 방구는 자도 되는데 너는 안 된다. 랍니다. 간혹 남편은 토요일에 출근을 하고 저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날 제가 좀 자고 있으면 방에 그냥 들어오셔서 커튼 확 치시고 이불 빼앗으시면서 일어나라. 랍니다. 그 시간이 아침 8시 정도예요. 이것도 남편한테 말했더니 옛날 분이시라 여자가 게으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야. 라네요. 옛날 분이라기엔 양가 부모님들 중에 시엄마가 제일 어리세요. 저희 아빠 57년생, 시아빠 62년생, 저희 엄마 63년생, 시엄마 66년생. 아직 50대이신 거죠. 세 번째, 살림. 제 돈으로 제가 사겠다는데 허락을 맡으라고 하십니다. 예외 없습니다. 제가 쓰는 제 개인 옷,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도 본인이 직접 다 고르시고 저는 결제만 하길 바라세요. 심지어 제가 쓰는 샴푸가 있는데 그거 쓰지 마라. 내가 고른 샴푸만 써라. 랍니다. 아기 옷도 엄마인 제 취향대로 못 사게 합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제 고집대로 행동하긴 합니다만 저런 잔소리들을 애초에 들어야 하는 자체가 싫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대신 애도 봐주고 살림을 해주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양보하자. 랍니다. 살림도 그렇습니다.
아기 보신다고 집안일은 거의 안 하십니다. 제가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드실 밥과 국이나 찌개 이런 걸 해놓고 출근합니다. 밑반찬은 반찬 가게에서 사 먹어요. 시엄마 오시기 전부터 그래왔었어요. 이것도 시엄마가 엄청 욕하시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아기 씻기고 설거지하고 어질러진 집 정리하고 빨래하고, 오히려 빨래가 시엄마 옷까지 더 많아요.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 거라지만 이건 따로 저더러 손빨래 해달라고 주시는 게 예상외로 많습니다. 특히 본인 속옷 세탁기 돌리지 말고 손빨래 하라고 하십니다. 불화 망가진다고요. 물론 남편이 눈치 보고 도와줍니다. 시엄마 손빨래는 남편이 많이 해요. 시엄마 몰래. 제가 애기 씻기고 남편이 부엌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그럽니다. 그럼 시엄마는 애기 보느라 힘들었다고 소파에 앉아 TV 보시면서도 자기 아들 설거지나 집안일 시킨다고 입으로 저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십니다. 진짜 쉬지 않고요. 저는 그게 듣기 너무 싫어요. 그나마 정말 위안을 삼았던 건 제가 안 쉬면 남편도 안 쉬고 알아서 도와줍니다. 제가 애기 재우러 들어가면 그동안 남편이 나머지 집안일 해주고요. 하지만 참다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작년 10월부터 그냥 씻어 쓰고 시엄마 보내드리자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를 이해하면서도 이해하는 척이겠죠. 자기 엄마한테 가라는 말을 면전에 못하는 겁니다. 자꾸 저만 다독이려 그러고요. 알고 보니 시엄마랑 시아빠 사이에 트러블이 좀 있어서 시엄마가 집에 가기 싫어하는 것도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지난주 수요일에 일찍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 정도에.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아파트 집 앞까지 갔는데 들어가기 너무 싫어서 그 편의점 가서 소주를 2병 사서 빈속에 마셨습니다. 아파트 밑에서요. 참고로 저는 술을 잘 안 마셔요. 그래서 제 주량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소주 2병을 진짜 단시간에 들이켰습니다. 안주도 안 샀어요. 그리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아파트에 가서 시엄마를 들이박았답니다. 막 때리거나 손찌검을 한 건 아니고 쌓였던 모든 걸 막 다다다다 난리를 쳤답니다. 제가 시엄마한테 엉엉 울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다네요. 심지어 시엄마가 저한테 둘째는 아들 낳으라고 먹으라고 강요했던 약이 있는데 그걸 시엄마 앞에서 바닥에 다 내동댕이 치고 아무튼 가관이었답니다. 시엄마 말로는요. 한 가지 미안한 건 딸아이가 제 그런 모습을 보고 울었다고 하네요. 결국엔 이 해프닝을 제 부모님과 시아빠께서 아시고는 시아빠가 시엄마에게 오라고 해서 시엄마는 토요일에 아예 짐 싸서 집에 가셨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고 파트타임 시터나 도우미 아줌마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당분간 아기가 어린이집 시작하고 적응하는 동안 며칠만이라도 재택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 남편이 저한테 실망했다고 합니다.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제가 그딴 식으로 망쳤다고 합니다. 딸아이한테는 트라우마를 안겨주었고요. 정작 딸아이는 엄마 괜찮냐고 안아주던데 남편은 여태까지 냉랭하고 집안일 도와주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엄마 갔으니까 이제 네가 다 해라. 랍니다. 남편의 입장은 그렇게 술 마시고 깽판 친 거에 너무 실망했어. 그래서 정 떨어져. 이건 명백히 네 잘못이니까 부모님한테 사과해. 제 입장은 오죽하면 그랬는지는 생각 안 해주냐? 1년 넘게 스트레스였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너한테 몇 번 도움을 요청했으나 너는 항상 나한테 이해만 요구해왔어. 내가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건 인정하지만 솔직히 내가 좋게 말할 때는 내 말을 듣지도 않았잖아. 난 후회 없어. 사과하지 않을 거야. 이렇습니다. 댓글 달리면 남편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댓글입니다. 남자가 쓰레기요. 이전까지는 그냥 나쁜 놈이었는데 사과 요구하는 순간 인간 말종이 되네요. 1년 넘게 참아주고 당해주고 산 사람 앞에서 사과를 요구? 경중을 따져봐요. 1년간 당하고 산 사람, 하루 동안 술 취한 사람한테 본인이 잘못한 일 와다다다 들은 사람,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남편과 시모 잘못이 크지요. 그 지경이 들 때까지 중재 못한 남편이 제일 잘못이에요. 난 그런 남자랑 못 사네요. 글쓴이님 경계성 장애인가? 글 읽는 동안 어디가 모자라서 월 750씩 받는 고급 인력이 이따위 부당한 처우를 참고 1년을 살았는지 도대체 이해 안 됩니다. 남의 편은 정신 상태가 단단히 돌았고 내 가정, 내 와이프, 내 아이가 우선이지 본인이 내놓은 해결책은 와이프가 시엄마 감정 쓰레기통 담당인데 그따위 해결책 제시한 장본인이 지금 하는 꼬라지가 남은 여생 이혼 안 하고 살 생각이면 꼭 남의 편 정신 상태도 고쳐요. 옛날 사람이라서 이해해주라는 말 진짜 싫다. 이해도 어느 정도지. 시엄마는 왜 요즘 젊은 며느리 이해 못해? 우리 엄마도 나 이해하는데 왜 시어머니는 무조건 며느리가 이해하고 참아야 돼?
남편놈 지한테 간섭 안 하니까 그냥 참으라고 하지. 그거 다 본인한테 했어봐. 엄마 왜 이러냐고 벌써 난리치고도 남았지. 하루 종일 상사 눈치 보고 일하고 들어왔더니 시엄마가 잔소리해. 상사는 뒤에서 욕이라도 하지. 시엄마 욕은 같이 사는 남편한테 하리? 딸한테 하리? 진짜 남편 못돼 처먹었네. 네가 원하던 대로 시어머니 집에 갔다고 집안일이 없어지냐? 시어머니 간 거는 간 거고 집안일은 집안일이지. 뭐 되도 않은 논리 같지 않은 헛소리나 하고 있네. 남편분도 좀 솔직해집시다. 밥 먹다 떨어진 거 주워다가 지 와이프 밥그릇 해주고 하나하나 살 때마다 눈치 주는 거 분명 알았으면서 큰 소리 나기 싫고 그래도 자기 엄마라고 싫은 소리 하긴 꺼려지니까 모르는 척 회피하나 본데요. 처자식 있는 남자면 처자식 우선해야지. 자기 엄마라고 실드 칠 거면 가정은 왜 만드셨는지. 뭐 대화로 풀어요? 여보시오. 일방적으로 계속 참으라 했잖소. 말투가 왜 이래 이거. 여보시오. 여보시오. 일방적으로 계속 참으라 했잖소. 아내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잖소. 말투 뭐야 이거. 이기적인 아저씨야. 일방적으로 한 명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평화가 뭐 얼마나 갈 거라 생각했소. 아내가 저렇게라도 폭발하지 않았다면 아마 아저씨는 계속 아내의 감정을 무시하고 아내만 희생하게 했을 거잖소.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걸 그딴 식으로 망쳐놨다니. 남편 지 엄만데. 남편아, 엄마랑 그 부분에 대화해본 적 있니? 차마 입이 안 떨어지면 와이프가 하소연할 때만이라도 와이프 앞에서만이라도 와이프 달래주는 척 한 번이라도 하든가. 뭘 엄마를 이해하래 자꾸.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으면 시모 보내자고 할 때 남편이 먼저 잘 말해서 시모 보내고 아내 더 스트레스 안 받게 해줬어야지. 아내가 술 마시고 성질 안 냈으면 우물쭈물 면전에 시모 내려가란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또 1년 같이 살았을 것 같은데. 저렇게 술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어 서론 폭발할 정도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걱정하고 아무리 그래도 다음부턴 술 마시고 그러지 말라고 대화로 풀지 못할 망정 실망했다고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도와준다고? 옛날 사람 시모 밑에 자라서 그런지 대단히 옛날 사상 갖고 계시네. 맞벌이 하면서 돈은 똑같이 버는데 지가 뭐가 잘나서 집안일을 안 해? 시모가 뭐 얼마나 도와줬다고. 빨래도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자기 속옷 빨래 며느리 시키고 시모 없으니까 안 해보고 집안일을 다 하래. 글만 있는 나도 화딱지가 나네. 대화로 해결할 문제? 대화로 해결할 문제라서 자기 엄마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기까지 방관한 건 남편 아님? 아내를 방패 삼는 별찌질한 놈을 다 보내. 아내가 술 먹고 난리 핀 건 잘한 게 아니지만 실망했다고만 할 게 아니라 오죽 내가 방관을 했으면 아내가 이렇게까지 할까. 반성 좀 하세요 좀. 같은 남자 입장에서 나도 장모랑 1년 가까이 살아봤지만 이건 남편이 엄마와 부인 사이에서 가고 역할 잘했어야지. 나도 마누라가 가교 역할 꽝으로 해서 장모 나가셨는데 정말이지 자기 가족 아니면 같이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 결론은 남편이 재구실 못해서 이사단이 난 거니 이혼당해도 할 말 없지. 잘 사는 데 있어서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말 잘하던지 부인을 더 이해하고 위해주던지 못하면 빠이빠이 해야지. 추가 글입니다.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1년 동안 어찌 참았냐 하시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사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대학원생 때 남편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남편을 따라서 한국으로 와서 자리를 잡은 거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더더욱 의지했고 남편밖에 없기 때문에 남편을 바라보고 더 오래 참은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사연입니다. 무당이 저주 내린 택배를 보내는 15년 지기 친구. 정상인가요? 저는 양쪽 모두의 지인이고 1년의 상황을 지켜보다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시선은 어떨까 해서 글을 씁니다. 제 친구 A와 B가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총 6명이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부터 단짝 친구였고 15년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 중 A와 B가 지방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서 각자 살던 중 월세가 너무 비싸서 함께 살아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A는 아직 취직 전이었고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B의 경우는 세전 150만원 인턴을 하고 있었고 혼자서 월세, 휴대폰, 보험비 등을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A와 B는 각자 살던 월세방의 계약 종료기간에 맞춰 1070짜리 원룸을 구했고 반반씩 내기로 결정한 뒤 살게 되었습니다. 친구 사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는 하지 않고 B가 임차인 명의. 다만 가족끼리도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친구라고 잘 맞는 법은 없죠. A는 전혀 치우지 않는 성격, B는 원체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서로 그것을 감안하여 함께 살기로 결정하였고 B가 8할 정도의 집안 청소를 했고 A가 간단한 요리를 가끔 하는 걸로 정했더라고요. 제가 자주 놀러왔을 때마다 보이던 풍경이었어요. 그래도 이해하며 무난히 살던 와중 A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ABCD 서로 다 아는 지인이 모여 파티를 하기로 약속했었는데 생일 당일 C와 D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파토를 냈습니다. A는 매우 속상해했고 그때 일이 막 끝난 제가 급하게 참석했습니다. 원래 야근이었는데 일찍 끝났어요. A, B, 저 셋이서 파티를 하게 된 거죠. B는 A 생일에 맞춰 케이크를 준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날짜와 시간을 맞춰 유명한 와인바 예약, 명품 화장품 생일 선물도 챙겨줬으며 A는 신나게 유튜브에 올리기 위한 영상과 사진도 찍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A가 B에게 제 사진을 많이 찍어준 것이 속상했다며 울었답니다. 3-4번 찍어줬긴 했어요. B는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지만 생일인데 속상하게 만든 것이 너무 미안해서 거듭 사과를 하고 A는 알겠다며 괜찮다고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A는 그러고 며칠 후 갑자기 본가로 내려가서 일주일간 B의 카톡을 씹더니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는 같이 산지 3개월밖에 안 지난 시점인데 자취를 그만두고 본가로 내려가겠다고 통보합니다. 시국 때문에 집안 사정이 힘들어져서 월세를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B는 A에게 상황은 이해하고 어쩔 수 없다만 이미 시국 이슈가 터진 후에 계약을 결정지었고 둘의 경제 사정에 비해 비싼 월세인 만큼 신중하게 몇 번이고 상의해서 결정한 건데 이렇게 내려가면 조금 그렇다고 집안 사정이 어려우면 알바라도 하면 안 되겠냐고 얘기했지만 A는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B는 A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A가 이사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B는 혼자 낼 수 있을 만한 월세의 새로운 집으로 가기로 합니다. 저녁 시간쯤 B가 외출 중일 때 A에게 전화가 왔는데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라 B는 일정이 끝나 귀가한 후 생각을 정리하여 다시 전화를 겁니다. 그러나 A는 친구들과 술 마시는 중이라며 혀꼬인 목소리로 통화를 거부합니다. B는 성의 없는 태도와 1년을 채우기로 했던 약속을 감정이 상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깨버린 것이 황당하여 A에게 너무 갑작스럽지만 받아들일 테니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며 카톡으로 충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카톡을 본 A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화를 냅니다. 그렇게 서로 감정이 격해지던 중 A가 B에게 부모 없는 거 티내냐?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라는 막말을 퍼부었고 우연히 카페에서 같이 놀고 있는 와중에 일련의 상황을 알게 됐어요. B는 원래 사생활 잘 얘기 안 해요. 얼떨결에 옆에서 전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A와 A의 엄마가 B에게 오후 10시, 새벽 1시, 새벽 3시 등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며 소리를 질러대고 이사 비용은 주지도 않고 보증금 500을 바로 내놓으라며 가만히 안 두겠다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A는 이사 비용을 주지 않겠다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B는 A가 사정이 안 좋아졌다 하고 친구라서 어느 정도 이해하려 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소리까지 들으며 A 개인적 문제를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사 비용을 주지 않는 이상 와서 살든 안 살든 집주인과 계약이 마무리되어 보증금을 받으면 안낸 기간만큼 39만원씩 제하고 남은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B는 혼자 본가를 오가며 살아가던 도중 A가 사전 통보 없이 일부 짐을 가지러 오면서 몰래 모르는 성인 남성을 데려왔습니다. 사촌 오빠라고 칭하였지만 저 또한 15년간 그런 오빠가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B는 A만 온 줄 알고 자다 깨서 잠옷만 입은 상태로 문을 열어주었으나 남성을 보고는 수치심에 A만 들어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힘으로 문을 못 닫게 자꾸 놓아주지 않아 30분 정도 실랑이 끝에 겨우 닫고 B는 공포심에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남자가 같이 온 건 짐을 옮겨야 한다는 이유. 하지만 당일에 챙겨간 짐은 작은 캐리어 안에 다 들어가는 양이었어요. 그러고도 2시간 동안 계속 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쉼없이 누르고 전화도 수십 통 연속으로 걸며 문 열라고 해서 경찰을 불러 보는 앞에서 짐을 빼는 상황도 있었네요. 경찰에게는 남성이 A 친동생의 남자친구라며 말 바꾸더라고요. 상황이 모두 마무리되고 모르는 남성이 돌아간 걸 확인한 후 B는 A와 공유했던 원래 비밀번호로 돌려놓습니다. 그때 A가 B의 소지품 하나를 몰래 훔쳐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택배로 보내왔는데 섬뜩한 포장, 무당집에서 쓰는 저주 담긴 듯한 지푸라기와 비꼬는 편지, 호박엿, 엿먹으라는 거죠. 이런 걸 넣고 소지품을 청테이프로 칭칭 감았네요. A 엄마가 무당이긴 해요. 솔직히 처음에는 둘이 좋게 풀었으면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걸 보자마자 A의 정신 상태가 의심됐었고 저 또한 엄청나게 소름이 돋았어요. B는 그때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고 혼자 그 집에 있으면 가위를 눌리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서 저희 집이나 다른 친구 집에 전전하면서 잠을 자는 등 반년간 편하게 지내질 못했어요. 지금도 불면증에 시달려 아침 해가 다 뜨고 나서야 잠에 든다고 합니다. 식욕도 없어져 살은 9kg나 빠졌어요. 시국 때문에 인턴도 잘리자 알바로 겨우겨우 일하며 혼자 공과금까지 달에 90여만 원을 꾸역꾸역 내왔어요.
시간이 흐른 뒤 친구들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은 A가 근처에서 바로 새 집을 구해서 자취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국 때문에 35만원 월세 내기 힘들다고 했으면서 38만원짜리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다고,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B는 시국은 핑계고 결국 생일 파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거였다고 확신하던 찰나 B에게 소송이 걸려옵니다. 자기가 낸 보증금 500만원을 내놓으라는 내용으로요. B도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몇 번 서면을 주고받다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B는 A에게 보증금 500만원에서 그가 안 낸 월세를 제하면 딱 188만원이지만 걔가 안 들어온 것도 있으니 250만원까지 돌려주고 싶다는 입장이었어요. 걔 짐은 가구, 옷가지, 신발, 화장품 등 집에 여전히 많아요. 걔 때문에 소송 비용, 법조인을 선임한 돈,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돈을 더 받아야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인 듯해요. 그런데 판사가 피고인 B에게 300만원과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더군요. 아마 친구 사이였던 젊은 여성 둘이 법원 기준 소액으로 싸우는 거다 보니 전체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걸로 보였습니다. B가 얘기할 때마다 판사는 코웃음 치고 말 자르고 방청석에서 보는데 참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전 둘의 친구였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사실 집계약을 하고 나면 집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도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A가 안 낸 월세와 소송 비용을 B가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리. 15년지기 A와 B가 서울 월세가 비싸서 같이 합쳐 살기로 함. 보증금 1000에 월세 약 40만원. A가 자기 생일 제대로 안 챙겨줬다고 삐졌다가 갑자기 시국 핑계대고 못 살겠다 함. 일방적으로 내려감. A는 이후 9개월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월세 보낸 적 없음. 중간에 남자 데려와서 개판치고 자기 엄마 무당인데 저주한 택배 보내기도 함. B는 그냥 대응 안 하고 참음. B는 시국 때문에 인턴 잘리고 알바로 겨우겨우 월세 내며 살았음. A가 갑자기 자기 보증금 500만원 다 돌려달라고 고소함. B는 안 낸 월세 빼고 주겠다 함. 댓글입니다. A 나중에 그 죄값 어떻게 다 받으려고. 그리고 저주하면 그 무당이나 그 자식 그 죄값 받아요. A보다 미친 건 판사네. 저주 내리는 무당 엄마를 둔 친구랑은 절교해야 해요. 위험하고 안 좋습니다. A 병원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님? 10년 동안 파나면서 본 글 중에 제일 소름 돋는다. 택배 디자인, 편지 안에 넣어보낸 물품 다 너무 소름 돋네. 와인바 예약, 케이크, 명품 화장품 선물까지 줬는데 다른 친구 사진 몇 장 찍어줬다고 저렇게 연맥이고 저주를 한다고? 지 엄마랑 딸 둘 다 말년에 얼마나 처참하게 돌려받으려고 저렇게 사나? 근래형 보니 C와 D가 피곤해서 약속 깬 게 아니네. 그냥 평소 행동 때문에 챙겨주기 싫었을 듯한데 진짜 얼탱이 없네. 지가 무슨 귀빈도 아니고 심지어 저주하는 택배 보내고. B는 친구니까 그래도 다 이해하고 처음에 좋게 하려고 했는데 판사도 이상하네요 진짜. B님 힘내셨으면. 아니 어떻게 저런 친구를 15년 동안 만나지? 진짜 판사도 그렇고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 이건 진짜 무슨 병 걸린 사람이 분명하네요. 이런 일은 자기 자신이 2배 아니 몇 배로 돌려받아봐야 정신 차릴까 말까 할 듯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CD는 이미 낌새 눈치채고 A 멀리하려고 생일 파티 파토 낸 것 같기도 하고, B한테 삐져서 집 내려간 이유가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다른 친구 사진 몇 방 찍어줬다고 입 나와서 삐지는 게 정상인가요? 택배도 소름 그 자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이상한 사람들이 연상되는 연출이네요. 새벽에 혼자 낄낄대면서 기괴한 얼굴 모양을 그린 뒤 거기에 형형색색 색을 입히고 한국어와 영어를 섞은 요상한 글에 요상한 스티커를 첨부하고 각기 다른 색으로 취급주의 만들어서 엉성하고 요란한 모양으로 상자에다 덕지덕지 붙여놨네. 택배 속의 하이탈 무늬에 한자 쓰여진 포장지도 묘하게 무섭네요. 무당 이미지 때문에 그런가? 여러모로 소름 끼쳐요. 느낌상 A라는 여자 조현병일 가능성이 커요. A의 엄마라는 사람이 딸을 구슬리고 세뇌시키는 것 같고요. 정신 이상하다는 거 눈치채고 C와 D가 A랑 멀어진 것 같고, 무당이 저주 잘못 걸면 살이 본인한테 전부 돌아가는 거 아시죠? 안심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제가 보기엔 저주 박스 보내온 것도 A가 엄마 하는 것 보고 어설프게 흉내낸 것 같네요. 진짜 무당들은 절대 저렇게 어설프게 안 합니다. 제대로 된 무당들은 엔간해선 저주 같은 거 안 해준다고 들었는데 그게 거는 사람도 사주한 사람도 안 좋은 거예요. 그걸 해준 A 어머니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고, 애초에 저주라는 게 타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을 저주하는 거라고도 들었어요. 그거 나중에 수틀리면 고통받은 B씨보다 A나 그 어머니가 더 큰 피해로 돌아올 거예요. 양밥했네요.
우선은 근처에 아는 무당 있으면 한번 가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세요. 양밥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해준 무당이나 저걸 부탁한 인간이나 저거 글쓴이님이 효과 못 보면 양밥 건 사람한테 100배 수천배로 다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서 대처 방안 알려달라고 해서 꼭 그대로 해서 막으세요. 추가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관심과 댓글이 달릴 줄 몰라서 놀랐네요. 비입장으로 줄을 이뤄 글을 작성하다 보니 어느 정도 치우친 면이 있긴 하나 부풀려진 내용은 일절 없으며 맨밑 정리 내용이 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B의 잘못이 없냐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A가 부모를 걸고 넘어지고 모욕해서 B가 너 말 그딴 식으로 하지 마. 이 정도였던 것 같네요. A는 전화나 카톡을 주고받게 되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욕과 소리를 질렀어요. A의 엄마는 더 했고요. 그냥 A와 전화하다가 또 자기분에 못 이기니까 전화하고 또 그래놓고 일방적으로 끊고 그랬다가 다시 전화하고 반복.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해 소액이라는 사소한 금액으로 법원 가거나 1년 안에 결과가 나올 리 없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작년 가을부터 소송은 시작됐고 A와 B 모두 각자 법조인 선임해서 종이 서면으로 의견 피력하다 이달에 법원 가서 재판받고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팩트인데 아니라고 하시니 더 이상 주작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뭔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거를 썼겠어요. 그냥 이 모든 걸 감내해야 하는 B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참고 인내하고 친구라 이해하는 걸 수십 번 봤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너도 똑같이 해버리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택배 왜 반송 안 시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지품 훔쳐간 날 B가 소지품 사라진 걸 인지한 후 A에게 연락해 자기 물건 가져왔냐고 물어보자 A가 자기도 모르고 갔다며 미안하다고 택배로 붙인다고 해서 당연히 소지품을 그대로 보냈을 거라 생각했다네요. 그런데 거포장이 이상해서 제가 경찰을 부르라고 했고 B는 복도에서 경찰과 함께 뜯었어요. 그런데 경찰들은 위협적인 물품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만 하고 경찰들이 택배를 버리겠다고 가져왔어요. 그때 B는 소지품도 함께 버려달라고 했어요. 솔직히 어느 누가 그걸 사용하고 싶겠어요. 택배 사진은 물론 위상황 모두 당연히 법원에 제출했었어요. 그런데 큰 효력이 없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B가 역으로 고소하거나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해봤자 판사가 그걸 이해해줄 리도 없고 그냥 액땜했다 생각하려는 것 같아요. 소송해봤자 아까운 돈 더 쓰는 거라. B도 생활고에 시달려서 그럴 돈도 시간도 힘도 없다네요.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친구라 B를 포함한 대부분 친구들이 크면서 점점 타 지역으로 이사가거나 전학가서 자주 만날 일은 없었고 연락은 계속 해왔었어요. 정기적으로 1, 2년마다 서로 있는 곳으로 가서 얼굴 보고요. 그래도 우리 떨어져 있어도 변함없다 이런 느낌으로 오랜 친구로 만나왔어요. 전화도 많이 했고 그렇게 우정을 쌓았네요.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내다 보니 어릴 적부터 가정환경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종종 나쁜 언행을 보일 때에는 약간 타이르긴 했으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서 계속 친구로 지냈습니다. 사실 안쓰러운 마음에 보듬었던 부분이 가장 컸어요. 친구들 모두. A는 어릴 때부터 자기 맘에 조금이라도 안 들거나 심기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작정 SNS 차단하거나 욕하고 소리 질렀지만 저희한테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본인이 좋아하는 친구에게는 더 잘해주는 타입이었거든요. 저희한테 그러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듬으려 했던 건 저희의 불찰인 듯하네요. 그러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A가 승무원이라는 꿈도 생기고 활발한 사회활동, 긍정적인 생각도 하긴 해서 걱정 안 했어요. 상황은 이렇게 된 거였고 제가 너무 치우쳐져 생각한 건가 싶어 의견이라도 물어보자 해서 올려본 거고요. A의 SNS 주소를 언급해달라고 하셨지만 그건 저의 권한이 아닐 뿐더러 공개적으로 밝힐 생각은 없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A가 제발 자기 행동에 대해 되돌아봤음 하고 B가 다 털고 올해 시작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해요. 당연히 A와 B는 절교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를 포함 모든 친구들은 B 편에 서서 A와는 절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 몇몇 분들이 저주를 믿냐고 하시는데 15년지기 친구가 저렇게 소름 돋는 저주 비슷한 택배 상자를 보냈다는 거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지 저주를 믿어서 힘들어요 라는 글은 아닙니다.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글쓴이가 참 힘들게 살아왔네요. 못된 짓만 해놓고 결혼할 때 되니 아빠 노릇한다니. 요즘 뉴스들 보면 안 좋은 뉴스들이 참 많네요. 잘 키우지도 못할 거 왜 싸지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사연은 내용 보니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남편은 자도 되는데 며느리는 안 된다는 게 참 어이없네요. 세 번째 사연은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춥다. 따뜻한 국밥 뭐 없나? 찾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아 배고파.
냉장고에 먹을 거 있나? 찾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아, 심심해. 뭐 재밌는 거 없나? 찾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